최근에 되게 흥미로운 글을 봤어. 저희는 이제 적립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적립식 투자 그 달러 코스트 아, 에버리징을 하는 네.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 평균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 투자를 하고 뭐 트레이딩하고 이런 걸 비교해서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거를 내놓은 그런 자료는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뭐 결론은 그거였죠. 미국 주식 시장에 계속 적립식 투자를 하면 실제로 미국 시장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웬만한 자산보다도 수익률이 높다. 뭐 롱텀으로 봤을 때 그럴 확률이 한 90%가 넘는다. 뭐 이런 거였는데, 네. 근데 방금 그 한국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아, 한국에는 안 맞아. 맞아요. 예. 그런데 그 일본의 이 적립식 투자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연구한 게 최근에 오늘인가 어젠가 글이 나온 게 있어서 궁금한데요. 일본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침이 심했던 나라니까 한번 버블이 확 형성된 다음에 잃어버린 10년 오고 말했으니까 그럼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 했더니 일본의 경우도 70%로 적립식 투자가 시장을 이겨.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신이 생겼지. 근데 생각해보면은 진짜 좀 당연한 게 정식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복리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계속 키워나가고 배당 받은 걸로 또 투자하고 적립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복리의 파워가 막 이런 시장의 찰랑거림보다 훨씬 세니까 더 큰 파도를 타는 거죠. 복리를 탄다는 것 자체가 그냥 오래 걸릴 뿐이지. 그걸 타고 있으면은 뭐 시장의 찰랑거림 가끔 가다 오는 리세션이든 뭐 폭락에 오던 말던 50% 떨어져봤자 복리는 훨씬 더 크게 먹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 진짜 적립식보다 나은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문 토니리치님한테 갑자기 이제 코로나 끝나서 리세션이 다 끝났다고 막 하는데 요즘 들어서 뭐 투자의 대가들이 지금 사상 최악의 버블 폭락이 온다 이런 얘기가 요새 막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리세션이 올 때 대응 방법 세상에 정답은 없으니까 토니리치님은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사실은 대응 방법이 참 쉬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매크로한 거 잘 안 봐도 되고 사실 기업의 실적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업만 돈만 잘 벌고 있으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기업들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 돈을 잘 벌 건가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조정이 온다 그러면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사겠죠. 빚을 내서라도 아니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라도 올인을 해야죠. 공격적이다 진짜. 네, 한국에 가면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신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주식의 신용이 아니라 뭐 신용을 그쵸,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주택 담보를 받을 수도 있고 저희 와이프를 뭐 신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다 끌어와요. 네, 그때는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미국에 있을 때는 좀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제 마음대로 뭐 대출을 받을 거나 하는 것도 힘든 점이 많았고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 한국 가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생각입니다. 대박이다. 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토니리치님은 입이 항상 웃는 형이야. 웃음이 가시지 않아. 폭락이 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있었어. 아니 저희 저번 녹화 때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낙관론자여야 된다. 진짜 딱 토니리치 보면은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호모님이 낙관론자라고 얘기했는데 딱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러니까 낙천주의자하고 낙관주의자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낙천주의자는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낙관주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잘 될 수도 있도록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낙관주의자는 그냥 좋게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부정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낙관주의자는 말 그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긍정적이 될 수 있게 행동까지 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저랑 이제 호모는 이런 적립식 투자나 뭐 DCA 같은 거를 너무 이제 맹신할 정도로 뭐 토니리치님도 그러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초반에 싸이한테 한 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가 지겹다고. 지겨운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적립식 투자라는 게 꾸준히 수입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를 떼다가 최대한 뭐랄까 그러니까 뭐 저축률을 높인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는 그런 걸 하는 거죠 사실. 근데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는 저희 상황에 맞는 거를 하니까
구질구질해 보이기도 해요. 예. 뭐 구질구질해 보여. 아니 그러니까 복리를 이해하니까 사실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깨면 안 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돈 100불, 뭐 50불이라고 한들 만약에 배당으로 받으려면 갖고 있어야 할 주식이 엄청 크거든요. 이게 불을 그냥 일하지 않고서 얻으려면. 저는 이런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막. 언제 쓸 거냐.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왜냐면은 그때 싸이 말도 좀 숭이 갔던 게 나보고 노숙자 같이 산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뭐랄까 좀 항상 되게 타이트하게 살아요. 현금을 창출하는 새로운 자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렇구나. 지금의 현금 흐름이 항상 모자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해 보일 수 있는 거지 약간. 근데 토니 리치님은 그거를 어떻게 하세요? 보니까 되게 정립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 진짜 저축률을 공격적으로 엄청 높이는 하는데 거예요. 왜냐면 저도 사실 많이 아끼고 막 그랬었거든요. 와이프하고 공동으로 가계부도 늘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왜 공격적으로 하냐면 이제 계좌에다가 7억을 넣으면 게임이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우상향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7억 정도 넣으면 이제 돈이 알아서 복리의 힘으로 인해서 알아서 불어나가는 시점이 되니까 제가 와이프한테도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그렇게 돈을 넣고 만 40세 정도가 되면 이제 1년마다 연 기대 수익금이 한 4억 원 정도 되네. 그러면 만 39세가 되면 더 이상 저축 안 해도 되겠다. 이제 한 2, 3년만 우리가 지금처럼 조금 더 아끼면 그다음부터는 펑펑 쓰게 해줄게. 그러니까 끝이 보이니까 와이프가 이렇게 화색이 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쓰는 데에서 조금 더 써도 자산은 자산대로 계속 늘고 더 많이 써도 더 이상 저축으로 승부를 볼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자산이 알아서 커 나가는 단계니까 우리가 아끼는 몇천 불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단계가 된다. 그게 난 앞으로 2, 3년이면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와이프가 좋아해요. 아니 네, 근데 그래서, 저는 그 토니리치님 블로그를 예전부터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생활비 아끼시는 부분을 약간 게이미피케이션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얼마 미만으로 쓰면 이제 맞아. 상을 주는 그걸 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막 저것도 되게 긍정적이다. 왜냐면 사실 돈을 아낀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괴롭지. 괴롭잖아요. 그냥 맞아. 뭔가 부족해야 되고 내가 맞아. 뭔가 참아야 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좀 게임화 시키시니까 그 맞아. 과정조차도 즐겁게 하려고 일부러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현명하시다. 이 괴로운 과정도 즐겁게 만들려고 게임화를 시키니 이게 사실은 나 혼자만 아끼는 것도 사실 되게 괴롭거든요. 가족이 다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또 가족이 괴로울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게임화 시키시니까 이 과정조차도 되게 즐겁게 하시는 걸 보고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사실. 와이프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맨날 잔소리하니까 아껴라 뭐 이렇게 네. 잔소리하니까 근데 리워드로 바꿔보니까 와이프가 먼저 아끼려고 하고 리워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프핵이야, 라이프핵. 근데 제가 또 아끼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좀 제가 깨달음을 얻은 게 있는데 여기에 지인 중에 좀 부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시고 미국에 와서는 하루 일과가 그냥 텃밭 가꾸기, 자녀들 라이드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하고 운동하고 골프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쓰고 싶어도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도 한 달에 쓸 수 있는 생활비는 정해져 있더라. 우리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쓰는데 뭐 더 쓰고 싶어도 항상 여기에서 이게 선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모이는 돈은 계속 쌓여 나가는 거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돈 이렇게 아끼고 하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저는 뭔 생각했냐면 빨리 아껴 쓰는 거는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쓰는 게 재밌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쓴다고 해서 뭐 무한정 막 수억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원하는 만큼 쓰더라도 일정 선은 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몇 년만 지금처럼만 생활을 하다가 그때부터는 우리가 즐겁게 쓸 때는 쓰면서 이렇게 가자라고 집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되게 전략적인 거지 구두쇠 같은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진짜 배우셔야 돼요, 진짜. 특히 젊은 이제 미혼 진짜 아저씨 같은 얘기 한번 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걸 내가 20대 초반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20대로 돌아가면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야. 맞아요. 그렇게 안 하죠.
저는 진짜 그러니까 20대 주식하는 사람들은 진짜 완전 투기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고서 그렇게 생각 네. 많이들 하잖아요. 오늘 또 손님께서 이거 녹화하기 전에 질문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나. 근데 저희 녹화하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제가 학원 강사로 잠깐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돈을 괜찮게 벌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고정 지출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버는 대로 제가 다 쓰는 건데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뭐 술 여기 계산하고 저기 계산하고 뭐 동생들 뭐 사주고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번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술 먹는데. 그래서 야 이거를 술을 먹어서 빵원이 되느니 월급 받는 날 반을 주식을 사자. 그 주식이 반타작이 돼도 그래도 술 먹어서 없애는 것보단 낫다. 그래가지고 저는 시작을 했어요 사실. 한국 주식부터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는 미국 처음에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같이. 네. 그러니까 그때도 되게 단순하게 접근했는데 그때 막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 사가지고 돈 좀 벌고. 근데 그때도 그냥 뭐 다큐멘터리 보다가 그때 뭐 세타 엔진인가 램다 엔진인가를 현대차에서 개발해서 더 이상 미쓰비시에서 엔진을 공세우지 않아도 되는데 피터 슈라이어를 기아에서 데려와서 이제 차 디자인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디자인도 좋고 엔진도 좋으면 차가 잘 팔리겠지. 그래갖고 그때 막 사 모았던 거예요. 그때도 여윳돈으로 한 거죠. 제가 가족이 딸린 것도 아니고 그랬으니까. 몇 년도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가? 7년인가? 그게 2007년. 오, 진짜 오래되셨네요. 아 지금 벌써 우리 토니 리치님 질문은 끝나고 우리한테 질문이 돌아온 거네. 그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근데 이거는 서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투자를 시작하게 됐나 아까 물어봤고 저도 똑같은 얘기 했었어요. 1편을 보시면 돼요. 그 결론이에요. 1편. 우리 은근슬쩍 역주행 유도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사실 저희가 어저께인가부로 수익 창출이 이제 실현이 돼가지고. 축하드려요. 이게 수익 창출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6개월, 8개월 가까이 걸렸죠. 네. 고생하셨어요. 근데 여기 그 보내주신 질문을 보니까 되게 재밌는 질문이 많은데 미국에 투자하면서 어려웠던 순간, 어려웠던 점, 맞아.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거는 뭐 일단은 호머는 알지. 그때 서킷 브레이커? 그거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실수로 했던 거는 서킷 브레이커 터졌을 때 궤널 형이 이럴 때는 팔고서 빠지면 다시 사야지. 그래야지 보유 수량을 늘릴 수 있어. 이래가지고는 졌던 건데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순간은 전세금 투자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안 하던 거니까 한국에서 그때 직장 다닐 때인데 전세를 월세 전환해가지고선 전세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됐죠. 지금은 가끔 블로그에도 소개를 하는데 그 결정을 내릴 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같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궁금해서 전세금으로 주식 투자라고 검색을 하면 네이트 판에 올라온 글이 항상 올라왔었어요. 그 어떤 아내분께서 남편이 미쳤다. 전세금으로 주식을 해서 다 날렸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거를 이제 막 혼자 하려고 그러고 주택 청약 이런 거를 저는 그 메리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저거를 해가지고서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는 좋은데 나는 그 이상으로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좋은 집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막 캐시플로도 좋고 그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주말에도 회사에 가가지고 엑셀을 막 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엑셀로 만들어보고 계산해보는 거예요. 복리 타면 어떻게 되나. 뭐 리세션이 오던 뭐 조정이 오던 회복할 수 있을까. 엑셀 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근데 그거를 또 실행으로 옮기는 것도 별개 얘기잖아요. 엑셀로 보는 거랑 내가 정말 부동산에 가서 전세 계약을 월세로 바꿔주세요. 뭐 한 다음에 그 돈으로 또 넣는 거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그때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신뢰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다들 아니라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그게 제일 어려웠는데 뭐 그거는 지금 다시 하라 그래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운 좋게 결과가 좋았던 거지. 지금 만약에 저한테 너 집 팔고 월세 전환한 다음에 이거 갖고 주식 투자해 그러면 모르죠.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힘들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부모님이 써주신 글이 저의 원칙이 됐어요. 꼬리표 있는 돈으로는 투자하지 말자라는 게 그게 정말 꼬리표만 없더라도 이게 복리를 누리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당장 맞아요. 뭐 떨어지든 오르든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꼬리표가 있는 돈을 내 계좌에 넣었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글을 보고 저도 항상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꼬리표 있는 돈은 투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걸 좀 이렇게
잘 원칙으로 좀 세워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알려준 게 사실은 괴널 형이에요. 아, 야, 꼬리표 있는 네. 돈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야라 그랬는데 맞아. 그 시점이 전세금으로 넣은 게 잘 됐어요. 돈이 막 벌리는 게 보이는 거야. 또 이직을 해서 미국에 왔는데 집 살 돈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잘된 기억밖에 없으니까. 근데 네. 그때 저희 형이 그랬거든요. 꼬리표 있는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막, 아 됐어 두고 봐 이랬는데 레슨은 제대로 했죠. 아니 그래도 네. 그런 레슨을 몸소 하셔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네. 보고 많이 배워요. 네. 아 진짜 경험하지 마세요. 네. 정신건강에 안 네. 좋아요. 그럼 토니님은 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호모님도 그렇고 박 작가님도 그렇고 미국 주식에 투자한 지 오래되셨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초보 딱지를 겨우 떼낸 상태인데 사실은 1년차 전체가 다 뭐랄까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제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제가 좋아하는 주식을 샀는데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막 좋다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사보고 그쵸, 저것도 사보고 뭐 했는데 여기에서 잠깐만 조정이 오더라도 조정이 처음이었으니까 그런 모든 순간들이 마음이 막 출렁출렁한 거야. 지금은 제가 계좌에 뭐 5억이 들어있고 뭐 6억을 바라보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 계좌를 보면 겨우 뭐 10,000불 들어있고 뭐 이럴 때였거든요. 네. 그때가 막 마음의 요동이 너무 심한 거야. 지금보다 금액이 적은데 네. 마음이 흔들린 거죠 더. 그쵸. 조금 떨어지면 저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왜 그러냐고 생각해 보면 매수 매도의 기준이 제 안에 없었던 거예요. 부모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 기업을 왜 샀는지에 대한 기준이 나한테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 보니까 맞아. 조그만한 흔들림에도 제가 막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이러기까지가 거의 뭐 1년이 넘게 걸렸다고 봐야죠. 맞아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은 뭐 단단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 포트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1년 반까지는 엄청 많이 흔들렸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잘 그래도 이겨냈다는 게 스스로를 좀 칭찬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맨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그 기억이 네. 나는데 다들 돈 벌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보통 뭔가 부족함을 채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랬거든요. 딱 넣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뭐 2%가 3%가 빠진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 아니, 왜냐면은 심장이 막 엄청 빨리 뛰지 않아?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이너스가 찍히는 걸 보고서는 그 기억이 나요. 아직도. 하여튼 재밌네. 그게 여윳돈이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랑 아닌 상황이 있잖아요. 아닌 상황에서 넣었을 때는 만약에 쿠션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막 떨어졌는데 번을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괴로워요. 저 질문해도 되나요? 제가? 예, 그럼요. 예. 그 포트폴리오에 여러 가지 기업이 있을 텐데 현 시점에서 가장 최애 기업, 가장 좋아하는 기업, 다른 건 다 팔아도 이거는 못 판다라는 종목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른 건 다 팔아도 이거는 내가 너무 안 팔겠다. 많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 세금 때문에 많이 벌은 거는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또 팔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네, 테슬라로 전 예전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대단해요. 그거 말고는 뭐 항상 얘기하는 스퀘어 되게 좋아해서 요즘에는 제 로블록스 아직 다 못 모았거든요. 계속 모으고 있는데 요새 많이 올랐죠. 매일매일 얼마인지는 잘 안 보는데 좀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으는 거라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상상력이 거기까지 안 가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좀 못 팔겠죠. 근데 이 로블록스가 약간 그런 느낌이고 스퀘어도 그런 느낌이고. 스퀘어. 일단은 호머님은 다른 건 다 팔아도 이거 스퀘어하고 러블록스하고 테슬라 약간 애증의 관계. 저는 셔피파이. 저는 셔피파이가 제일 비중이 커요. 아니 밥 작가님 아마존 말고 쇼피파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호모가 말한 건 비슷해요. 왜냐면 제일 비중도 높고 수익률도 높고 그러니까 이제 팔면 세금 내야 되니까. 제가 아까 미국 주식 하면서 어려웠던 순간 언제냐고 그랬잖아요. 네네. 뭐 여러 순간이 있어요. 뭐 처음에 했을 때도 그런데 제가 팔아가지고 세금 왕창 내야 될 때 그게 복리 효과가 깨진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 이번에도 로빈후드 그 집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부 팔은 게 있어서 내년에 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쓰여 계속. 그렇구나. 너무 아깝고
그대로 다시 샀는데 그래도 짜증나죠. 기회 비용을 날리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호머가 얼마 전에 오늘 올라온 영상 보면은 그 집 대문 고치느냐고 테슬라를 700불에 팔았는데 그게 스플릿 돼가지고 3,500불까지 올라간 그건 걸 생각하면 뒷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그때 제 주변에 제 지인 중에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호머 씨 돈 많이 벌었어요. 어떡할 거냐고 막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는 진짜 많이 벌었나?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저는 잘 하나 팔아야 되나? 이거 저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막상 그렇다고 뭐 생돈을 깨기는 그렇고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팔아서 해볼까 했는데 그때 제가 얼마에 팔았? 700불, 800불? 스플릿 전에 한 주 팔아가지고는 저 대문 고친 거였는데 제대로 고치지도 않았어요 저거. 저도 그 생각 많이 해요. 이거 팔면 봉은이가 깨지는 거니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안 팔고 오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가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세입자분이 살고 계신데 그분이 나가야 돼요. 연락이 와서 보증금을 좀 빨리 줄 수가 있냐. 자기가 좀 빨리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보증금이 엄청 큰 금액을 먼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되든지, 왜냐면 한국에 가면 대출을 받고 뭐 오래 걸리니까 내주면 원래 내주는 게 이제 순리대로 하는 건데 그 전에 달라고 하시니까 너무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라고 못 하나요? 근데 그분이 왜냐면 그분이 원래 계약이 9월달까지인데 제가 8월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사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자가격리할 공간도 필요하고 한데 그분이 먼저 나가주시니까 저희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희는 8월 너무 감사해서 그쵸.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한국에 주식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그건 팔고 싶지가 않다고. 이게 이렇게 모아가는 사람들은 약간 이런 게 누가 보면 재수없는 걸 수도 있어. 그거 진짜 왜냐면 그 평가 금액이 낮아지는 게 용납할 수가 없는 맞아요. 심지어 가족들도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해서든 딴 걸로 마련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렇죠. 그 마음은 100번 진짜 2만 프로 공감합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호모님하고 밥 작가님 제가 평소에 늘 만나 뵙고 싶고 또 도움 받고 있고 그런 분들을 실제로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얘기하니까 너무 좋고요. 글로만 봤을 때도 너무 좋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궁금한 거 더 많아요. 그 독서량, 독서 어떻게 독서 그거 진짜 궁금했는데. 그거 진짜 사연이 있는데 그건 2부에서 방송을 좀 아시네. 방송을 좀 아시네.